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잉맨의 공포 남양 특집 시작됐고요.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주제를 싹 모아서 했다면 오늘은 약간 썰 위주, 잉맨이 무섭게 봤던 썰, 아카라이브 썰들 모음집 느낌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달린 댓글을 보고 문득 생각난 일, 괴담 미스테리 채널에서 유저가 겪은 일을 본인이 서술한 입니다. 요리 채널 고래고기 환장하는데 가게 추천 부탁. 고래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에 휴가를 맞아서 울산에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한다. 울산은 고딩데이로 거의 초행길인데 울산 고래고기 맛집 혹시 알고 있다면 추천 좀 부탁한다. 뭐죠? 사페 새끼 아니랄까봐 별 족같은 걸 처먹네. M10 사기나 쳐 당하는 전응아 주제에 깝치지 말고 자사. 이런 댓글이, 이 스크린샷을 보면 알겠다시피 이건 방금 있었던 일임. 저 닉네임은 내가 옛날에 쓰던 얘기고, 그리고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거의 6달 전에 쓴 글에 이런 댓글이 오늘 달린 거임. 이거 보는 순간 소름이 싹 돋으면서 순간 머릿속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가서 당장 글을 써봄. 때는 바야흐로 2024년 말이었음. 당시 잉여처럼 굴러다니며 누워있던 난 새벽에 DC 공포 갤러리를 배회 중이었음. 그렇게 잉여로운 DC스러운 뻘글들이나 보던 중 어떤 놈이 전 봐줄까? 하고 쓴 댓글을 보게 됐고, 본익으로 활동 중이던 난 흥미가 생겨서 알림이 오겠지 하는 생각에 나 점 좀 봐주라 하고 댓글을 썼음. 그런데 그로부터 잠시 후 방금 점 봐달라고 한 놈이냐? 새벽 2시. 뭐야 당신? 아니면 죄송합니다. 내 번호 어떻게 한 거야? 예? 갑자기 친추되는데 누구세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카톡으로는 담담히 답한 듯 하지만 난 이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음.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생각이 수십 번씩 머리를 스치고 그냥 한번 물어나 볼까 하는 생각도 나고 하면서 별의 생각이 났는데, 그로부터 내린 결론은 이건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이었음. 그렇게 올린 짤대로 난 회피했고 이 일은 아직도 내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 후 진짜 기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음. 누군가 내 카톡을 유출한 듯 엉뚱한 광주 지방에서 차도 없고 미혼인 내게 자동차 수리 견적이나 아드님 생신 등의 카톡이 오는 등의 일이 달에 2-3번 정도 잦아졌음. 그리고 내가 정말 무서웠던 DC 곤익을 탈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일은 내가 당시 정말 얼어붙어서 스샷을 남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DC 인사이드에는 갤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일종의 방명록 같은 거임. 거기에 누군가 내 본명을 쓰고 쌍욕을 도배하면서 새끼 어쩌고저쩌고 씨발놈 이래 쓴 거임. 그 순간부터 나는 DC 곤익을 탈퇴했고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음. 그런데 오늘 이런 댓글이 내가 쓴지 기억도 안 나는 글에 남겨진 걸 보고 난 놀랐다. 댓글 내용을 보면 그냥 매크로 본 마냥 욕하는 것도 아니고 글 내용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사페 소리 들을 만한 짓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일로 이러는지. 이게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서 곤익이라고 하면은 원래 DC 인사이드가 그 아이디가 없이 유동 닉네임, IP 주소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이디를 만들어서 활동해서 그 아이디를 인터넷 서칭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연락을 준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말해줌. 내가 자각이 있던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다투셨음. 매일 욕하고 서로 때리고 물건이 깨지고 고함이랑 비명이 오가는 그런 가정이었음. 어머니랑은 원수마냥 서로 헐뜯고 싸우댔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화도 잘 안 내시고 게임기도 사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던 친근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결국 가출을 해버리시고 나는 외사촌들에게 돌려져가며 맡겨졌었는데 친가치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느 집에서도 제대로 못 지내다가 외갓집에서 지내게 됐음.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서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와서 외할머니께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대성통곡 하시더라. 날 붙잡으시면서 엉엉 울면서 땡땡아 으짜노 네 애비가 죽었단다 아이고 하면서 우시는데 너무 어릴 때라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음. 나중에 들은 건데 퇴근길에 강도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버지 장례식 때 가출하셨던 어머니가 오셨는데 외할머니랑 평소에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 외할머니가 보자마자 어머니를 두들겨 때리시면서 네가 무슨 체면으로 여기 왔냐고 나가라고 하면서 막 두들겨 팬 게 아직도 기억남. 그러다가 땡땡이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하니까 외할머니가 어디서 뻔뻔하게 오만 욕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엉엉 울면서 할머니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빌면서 결국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하고 외갓집을 나왔음. 그래서 어머니 손에 시내로 나왔는데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어느 모텔에서 월 숙박으로 어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었음. 그땐 어려서 그저 엄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었음. 그러다가 한날은 심심해서 모텔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 가고 있었는데 연세는 있으시지만 머리도 따올리고 화장 진하게 하고 눈에 기가 드세 보이는 모르는 할머니가 앞에서 오다가 내가 옆에 지나가니까 갑자기 내 팔을 붙잡으면서 땡땡아 너그 아빠 너그 엄마가 죽인 기다 알겠지? 너그 엄마가 한 기다 이러면서 쌩 지나갔음. 근데 그땐 너무 어려서 그런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 그리고 그 뒤로는 그저 흔한 부루 가정 아동 스토리를 쭉 찍다가 새아빠가 4명 있었음. 성인이 되고 나서 드문드문 그 기억이랑 말을 잊으려고 해도 내 가슴 속에 박혀있음. 어머니랑도 진짜 온갖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안정된 상태로 있는데 난 무엇이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 그걸 도저히 입 밖으로 못 내겠음. 뭔가 그걸 꺼냈다가는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도 늘 언제나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마음속 구석엔 그런 생각이 든. 정말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셨냐고. 지금은 아버지 모습도 심지어 성함마저도 잊고 사는데 그때 그 기억이 저주처럼 남아서도 가끔씩 날 괴롭힘. 그리고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무엇인지도 전혀 모름. 라는 썰이었습니다. 저 화장 진하게 한 할머니가 범인 아닐까요? 뭘까? 무당이었을까? 저도 예전에 고깃집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비스직을 참 잘해서 친절하게 잘해서 그때 당시 어떤 부부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실 시간이 됐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네 점 한번 봐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점이요? 하니까 제 코에 있는 기름을 갑자기 쓱 가져가시는 거예요. 뭐지? 기름 도둑인가? 네. 갑자기 그 아저씨가 너는 멍청하다 바보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뜬금없이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와이프분 되시는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점을 봐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안 된다. 너는 그런 머리가 멍청해. 근데 돈은 많이 벌 것 같아. 너 잘 된다. 그리고 너 여자 조심해라. 너 여자 조심해라. 그걸 말씀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을 명심한 채.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부분 신천지가 되어 있었던 썰. 나는 가톨릭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고등학교에는 당연히 신앙심이 큰 애들이 많음. 선생님들도 대부분 신자이고 학교 뒤에 별관이 있고 신부님도 2분 정도 계셨음. 근데 나는 당시에는 무신론자였어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처녀한테서 태어나려면 여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그럼 예수는 여자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말을 하기도 했음. 뭐 당신 어렸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무례한 행동이지.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싸움이 난 적은 없고 선생님 주도로 자원봉사도 종종 가고 친구들 신념 얘기 같은 거 들으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았던 것 같아. 아버지가 개신교 신자라 신가 쪽 만나러 가면 교회 목사들이 개소리 하는 거 듣다가 학교로 돌아가면 신부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고 입시 관련 조언이나 격려 같은 거 해주시고 간식도 사주고 이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친구들 중에 입시 성공한 애는 나밖에 없었고 나 혼자 타지로 대학을 감. 친구들은 다 원래 살던 곳에 남고 처음에는 단톡으로 연락도 하고 했지만 나 혼자 타지에 가 있고 4년제라 전문대 간 애들이랑은 대학 졸업 시즌 안 맞고 하니까 연락이 서서히 끊겨갔음. 그러다가 내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자기가 살 테니까 커피나 마시자고. 마침 방학이고 해서 좋다고 하고 나갔는데 친구가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으로 커피 한 잔 시키고 이거 둘이 나눠 먹자 해서 보통 커피는 한 사람당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준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남.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까 고등학생 때 얘기, 근황 이런 게 궁금했는데 친구는 갑자기 너 그때 예수 여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난 네가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얘가 이걸 마음에 두고 있었나? 왜냐면 얘는 신실한 애였거든. 야 내가 그때는 좀 많이 비꼬기도 했고 성격이 나빴던 것 같아. 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이 정도로 사과를 했음. 근데 친구는 계속 성경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커피는 거의 마시지도 않고 나 혼자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는데 스타벅스 근처 광장에 신천지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친구가 가더니 막 말을 걸려고 해서 나는 얘가 싸임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하고 잡아채서 데려갔지. 신천지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말라고 하면서. 친구는 별말이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엔 다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 한번 만나서 놀자고. 나가서 놀았지. 근데 얘도 초반엔 뭔가 성경 얘기 이런 걸 하다가 마는 거야. 얘도 신자였으니까 아직도 성당 열심히 다니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어. 그렇게 그때 방학에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만나서 놀자 했는데 당시 난 게임 폐인이어서 둘만 만나고 말았어. 이후 다시 학기가 시작되고 난 대학을 갔는데 어느 날 두 번째로 만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웬일이냐고 반갑다고 했는데 준영아, 나 사실 신천지였어. 나 말고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전체가 다 신천지야. 너 방학 때 놀자고 했던 거 너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야. 이러는 거임. 응? 싶었어. 전혀 예상을 못해서. 애들 다 천주교 신자였고 착한 애들이었는데 성인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고 할 때 성경 스터디 같은 거 나가고 했는데 그게 다 신천지 사람들이 주도한 거라 정신 차려보니 나갈 수도 없고 신천지가 되어 있었대.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일부러 원래 천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들을 노린다더라.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아냐고 막 알고 있던 거에서 교묘하게 빗들어서 맞는 말처럼 한대. 나한테 전화한 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난 애는 한동안 푹 빠져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중이고 나랑 만난 것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나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간다고 하고 막아준 거더라. 처음 만났던 친구가 신천지 홍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 걸려고 했던 것도 같은 팀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일 거래. 청년들끼리 또 팀을 나눈 거고 하더라고. 요새 자꾸 전화가 오고 집도 찾아오고 해서 무섭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 갈지도 모른다. 그때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고 친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제는 걔랑 연락이 아예 안 돼. 신천지에 빠졌던 다른 애들은 여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톡으로 안부 인사를 한다. 얘는 신천지에서 나왔을까? 여전히 날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고등학교 때의 추억 때문에 연락을 아예 끊지는 못하고 있어. 아무튼 그런 이야기야. 이게 신천지가 무서운 게 제 친구, 제 지인 중 한 명도 알바에서 만난 여자였나? 여자 동기인가 선배가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같이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주변에 뭔가 그때만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이 계속 겹치는 거야. 기분 좋은 일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카페 뒤랑 옆에 앉은 사람들이 같은 신천지고 그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임. 신천지로 포교하려고. 우연을 가장해서 이건 신의 뜻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 인원들을 투입한 다음에 그 상황을 만드는 거임. 약간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상 낙원 운동.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있었던 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에는 약 240만 명 정도의 제1조선인, 그러니까 제1교포들이 남아있었어. 전쟁이 끝나고 조국이 해방되었으니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 북쪽의 소련군, 남쪽엔 미군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사회주의 북한과 자본주의 남한으로 갈라졌고 제1교포들은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어. 그때 북한은 제1교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줄여서 조총련이라는 단체를 일본에 세웠어. 조총련은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던 제1교포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총련과 북한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 특히 조총련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받는 노동자의 천국, 지상낙원이라고 주장했어.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북한행을 선택했지. 이른바 지상낙원 운동이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8만여 명의 제1교포와 6천여 명의 일본인 가족이 북한으로 이주했어. 물론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정착했지만 개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은 가족이나 친척들도 있었어. 그들은 북한으로 간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했지. 다행히 편지 속 가족들은 북한 생활이 풍요롭고 만족스럽다고, 그리고 조만간 일본에 있는 가족들도 북한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어. 일본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돌리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았어. 편지 속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조총련 활동 때문에 가족을 먼저 북한에 보내고 일본에 남아있던 한 제1교포가 있었어.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딸을 보내서 함께 살게 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할머니께서 한 조각 드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무슨 말이지? 이 문장들은 편지 전체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 마치 무슨 암호라도 전하려는 것처럼. 좀 더 노골적인 경우도 있었어. 한 제1교포는 북한의 가족이 보낸 편지 봉투에 붙어있던 우편 뒷면에서 숨겨진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야.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우리는 마을을 떠날 수 없다. 형, 오지 마라. 어머니는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하신다. 보야마에 있는 우리 누이에게도 오지 말라고 전해라. 군토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맞다. 아마 이쯤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올 거야.
제1교포들이 마주한 북한의 현실은 그들이 상상한 것과 너무 달랐거든.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은 일본보다 빠르게 훨씬 낙후하고 가난한 나라였어. 조총련이 말했던 노동자의 천국도 지상낙원도 전혀 아니었지.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어려움에 그치지 않았어. 제1교포들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마저 빼앗겼어. 어디서 먹고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이야기할지까지 전부 지시를 받아야 했지. 이동은 제한되었고 늘 감시를 받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해야 됐어. 게다가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어. 북한에 간 제1교포 대부분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혹독한 감시와 차별을 겪었지. 현실이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제1교포들은 깊이 후회했어. 그리고 아직 일본에 남아있는 북한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가족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모든 편지가 당국의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암호나 은유, 우표 뒷면에 같은 방식을 써서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섭다, 무서워. 모텔에서 가위 눌리면 매트릭스 밑을 확인해야 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아는 형이랑 같이 일 때문에 달방 생활을 해야 했어. 일하던 곳이 수원이었고 근처에 비즈니스 호텔 달방을 구했는데 트윈베드였어.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 괜찮기보단 뭔가 몸이 아팠는데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싶었어.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날에도 그 형이랑 둘 다 피곤해서 바로 잤어. 자고 있던 중에 새벽에 그냥 눈이 갑자기 떠진 거야. 뭔가 이상한 쪽을 느끼고 눈이 떠졌어. 그리고 옆을 보니까 그 형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형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위에 눌렸대. 못 자겠다고. 그래서 일단 내 침대로 오라고 했지. 그래서 같이 누워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나도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해봐야겠다는 촉이 들었어. 그 형한테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내 침대 매트릭스에 들어 올렸어. 그 침대는 먼지랑 각종 쓰레기만 있었고 그 형 침대도 확인했어. 그 형 매트릭스도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이번에도 먼지랑 각종 쓰레기만 있는데 그 사이에 화투패가 한 장 있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들어서 보니까 비쌍피였는데 괜히 있잖아. 느낌 개 같은 거. 그게 느껴지는 거야, 화투패에서. 그래서 집어 던지고 그 형 안심시키면서 다시 내 침대에 같이 누웠어. 그리고 구글에 비쌍피를 검색해봤어. 그랬더니 비쌍피에 그려진 게 라쇼몽이라는 한국어로는 나생문인가? 그렇대. 근데 내가 아는 나생문은 오로치마루 나생문밖에 없었음. 그때는 메이플 오중 나생문 같은 말도 없었을 때야. 그래서 뭔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블로그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쌍피가 가진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지옥문인가? 그런 뜻이었대. 현세와 저승을 연결하는 문인가? 그런 뜻으로 적혀있던 걸로 기억해. 그거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색하고 그 형한테 보여주니까 그 형도 오들오들 떨더니 새벽에 짐 챙겨서 도망갔어. 그렇게 모텔에서 나와서 둘이 돌아다니다가 이대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째 해야 되냐 생각하다가 아는 선생님이 자기도 그런 거에 민감해서 장례식 다녀올 때 편의점 갔다 오고 그런 얘기 해줬던 게 기억나는 거야. 그 선생님이 해준 말 중에 자기는 무조건 소금을 들고 다닌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소금을 뿌린대. 그 말이 생각나서 소금을 구해야겠는데 소금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24시간 국밥집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5,000원 드리면서 죄송한데 소금 5,000원치만 주실 수 있어요? 물어봤어. 그러더니 한 봉다리 주셔서 서로 몸에 뿌렸어. 근데 소금을 뿌리니까 신기하게 몸에 아픈 것도 괜찮아지고 개운해지고 그러더라고. 그 형이 자기 모텔에서 자고 난 후부터 무릎 아프다고 해서 무릎에도 뿌리니까 좋아졌다고. 그러기도 했던 걸로 기억해. 나도 허리에 뿌리고 남은 소금은 회사에 부정탈까봐 사무실 곳곳에 뿌렸어. 아무튼 그렇게 아침이 오고 정리되고 모텔 사장님한테 환불해달라니까 환불은 안 되고 방 바꿔주는 것만 된다고 해서 그냥 방만 바꿈. 방 바꾸자마자 바로 매트릭스 들어서 확인했는데 괜찮아서 그냥 살았음. 그리고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밤 무당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원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내가 일했던 지역이 인계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계동은 특히 뽕쟁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 왜 뽕쟁이인지는 모르겠어. 화투패라서 그렇지 심하면 돼지피 같은 것도 뿌려두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나는 아직도 달방 생활하는데 무조건 매트릭스 밑부터 확인해. 너네도 가위 눌리면 매트릭스를 들어서 확인해봐. 나도 수원 사람인데 이게. 근데 인계동에 약간 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로 듣긴 했어. 님들도 혹시 가위가 눌린다 하면은 매트릭스 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잉맨이 잠입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잉맨 잠입해 있으면 뚱이 집마냥 부르륵 솟음? 배가 매트릭스를 뚫는다고? 내 친구 결혼 당할 뻔한 썰. 솔직히 이걸 괴담 미스테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 혹자가 보기엔 병 같은 씹덕 망상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판타지 러브 코미디 도입부 같은 내용이라 무섭다 아니면 오싹하다 신기하다 보단 웃기다라는 느낌이라 재미로 읽어줘. 일단 이건 괴담 국룰 인트로인 실화 바탕의 이야기야. 내 친구 새끼를 A라고 지칭할게. 이 새끼는 일본 여행을 꽤 자주 가는 새끼야. 사실 나도 오타쿠 A도 오타쿠라서 둘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걔 혼자 갈 때도 있어. 근데 이번 일을 겪을 당시에 A는 가족여행으로
늘 가던 도쿄가 아니라 교토에 갔어. 걔네 어머니 아버지도 약간 건축물,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쪽으로 루트를 짜서 여행을 했나봐. 나는 그쪽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곳도 몇몇 있고 한 거 보니까 대충 유명한 곳 많이 간 모양이더라. 걔가 키요미즈 가서 재밌는 얘기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풀겠다. 어쨌든 그렇게 걔가 관광을 하는데 걔 여동생이 있거든? 걔 여동생도 오타쿠라 애니 같은 거 많이 보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여동생이 최근에 무슨 여우신령이 나오는 애니를 봤나봐. 그래서 막 이나리 신사 같은 데를 가고 싶다고 했는지 걔네 가족 다 같이 이나리 신사를 갔대. 아마 애니메이션 이나리 콩콩? 약간 그거 본 것 같은데? 그 여우... 죄송합니다. 이나리 신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대충 일본에는 이나리라는 농경신이 있는데 언제부턴지 몰라도 그 신의 상징이 여우야. 신 자체가 여우인 게 아니라 그 신의 심부름꾼 같은 게 여우라서 대충 이나리 신의 신사에는 여우 관련 석상이나 이런 게 많다더라. 어쨌든 그 여동생은 애니에 나온 여우 신령을 모시는 신사에 가보고 싶어서 가족을 전부 데리고 신사에 갔어. 근데 일본 신사에서 동전 넣고 약간 기도 비스무리한 거 하는 타이밍에 A가 또 이상한 상상을 한 거야. 얘가 저번에 나랑 도우미 여우 센코시라는 애니를 같이 봤는데 그걸 보고 떠오르는 건지 몰라도 여우 신령의 신랑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빌었대.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꿈에 하얀 긴 머리에 소매가 긴 기모노를 입은 미인이 나왔다더라? 그 미인이 갑자기 A 보고 정말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냐? 진짜로 할 거냐? 몇 번을 물어봤다고 하더라. 모르는 사람에다가 하도 무섭게 물어보니까 A는 얼떨결에 안 하겠다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그 여자는 쓱 미소 지으면서 안심한 표정을 지어다더라. 그리고는 그 꿈에서 깨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듣자마자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 카미카쿠시. 그게 생각나더라. 내가 앞서 말했듯이 오타쿠에다 오컬트를 엄청 좋아해서 한때는 조로아스터교 쪽이나 강령술, 신화 같은 걸 공부했었는데 일본 신화 쪽에 카미카쿠시 현상이라는 게 생각났어. 대충 신이나 요괴가 인간을 납치해서 현실에서 실종되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결혼하면 카미카쿠시가 되니까 인간을 좋아하는 이나리 신의 심부름꾼인 여우 신령이 얘 구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더라. 만약에 그날 다른 신사를 갔거나 아니면 여우가 아닌 다른 요괴의 신랑이 되겠다고 빌었으면 친구 하나 잃을 뻔한 거지. 어쨌든 나름 웃긴 설이다. 왜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우신이랑 결혼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딨지? 아니 이런 분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성별 여성, 종족 여우 요괴. 아니 나는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자지 않아. 이분의 개인적인 썰이라고 합니다. 난 나이에 비해서 혼자 자는 걸 늦게 시작한 편이야. 어릴 때 내가 많이 쫄보인 부분이 한몫하기도 했어. 어머니, 아버지, 누나, 나 해서 4인 가족이 침대에서 자고 냈는데 그게 구조가 돼 있고 주황색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엄청 어릴 땐 이런 식으로 잠을 잤던 게 기억이 나. 사실 저렇게 자던 시절엔 아무런 사건이 없고 그냥 작은 침대에서 내 가족이 낑겨 자다 보니까 내가 침대랑 옷장 사이로 자주 굴러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뭐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가? 누나는 11살이 되고 자기 방이 생겨서 따로 잠을 자게 됐어. 누나가 가족들과 함께 수면을 독립한 만큼이나 안방 침대에서의 내 자리도 굉장히 널널해졌지. 처음에는 누나가 따로 자서 정말 좋았어. 침대 구석으로 둘러떨어지지도 않고 자리도 널널하고 폭신한 아빠 베개도 뺏어서 쓸 수 있었으니까. 다만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밤마다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일이 꽤나 잦아졌다는 거야. 동네도 조용하니 잠에서 깰 이유도 없고 딱히 뭐가 없는데 참 이상하더라. 어릴 적에 난 순수하게 내가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생각했어. 어찌어찌 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시게 된 이후로 나는 어머니랑 둘이서 침대에 잤다. 혹시 다들 어린 시절 기억해? 화장실을 혼자 못 가고 그런 시절 말이야. 그런데 난 어린 시절 잠은 혼자 못 자면서 밤에 화장실은 혼자 가던 이상한 아이였어.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 평소처럼 잠에서 깨고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고 뚜벅뚜벅 거실을 걸었지. 풀벌레가 찌르르 울고 운치 있지만 밤이라 무섭고. 하지만 거실엔 아버지가 코를 고시니 뭐 공포감도 금방 가라앉는 그런. 평소처럼 기괴하게 넓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거실에 나왔을 때인가?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고 왜인지 아버지 코골이 소리가 뚝 끊기더니 아예 안 고시더라. 평소라면 자동차 엔진 정도의 엄청난 소음이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땐 그냥 마냥 좋아라 했지. 아버지 코골이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 사람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깼을 때 생각보다 크다는 거? 성대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말을 하면 꽤나 목소리가 크게 나와. 뜬금없게 이 말을 한 이유는 안방 문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괴붕아. 고요한 안방에서 갑작스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 찾으시더라.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동룡배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허스키하고 중저음인 편이라 안방을 넘어 거실 전체가 광광 울릴 정도였어. 무섭진 않았어. 어머니 목소리인데 뭐. 그래서 그냥 대답 없이 재빠르게 안방에 들어갔지. 밤이니만큼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게 그렇게 안방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날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어. 방에 도착하니까 날 이렇게 부르시더라. 예붕아. 예붕아.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에 비친 어머니의 이 모습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해. 아무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눈빛, 초점이 맞지 않은 눈동자, 무표정과 애매한 표정 말이야.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난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매일 아침마다 웃어주시는 그 표정이 좋았거든. 어머니는 날 이런 표정으로 5초가량 보시더니 다시 주무시더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땐 잠꼬대라도 하셨나? 뭐 그런 거지 않겠나 생각했던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응? 내가 그랬나?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지. 여기서 잠깐 그때 당시 우리 집 구조를 잠깐 설명하고 갈게. 안방 옆에 누나방, 거실, 화장실. 우리 집은 이런 구조였거든? 저기서 눈썰미 좋은 개붕이들은 짤을 보고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을 거야. 왜 너는 거꾸로 잤어 그때? 노란색이 주인공. 상식적으로 가족끼리 같이 자면 같은 방향으로 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 여기도 이유가 있어. 방금 전에 내가 잠을 자다가 잠깐씩 깬다고 했잖아. 그럼 항상 어머니의 자는 옆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눈을 뜨면 항상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주무고 계셨어. 항상, 언제나.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의 다음 날은 아니었어. 어김없이 날 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 내 부족한 그림 실력 때문인지 표현을 못하겠는데 생기 없는 눈, 핏기 없는 피부 그런 표정으로 날 보고 계셨어. 뚫어져라. 그땐 진짜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를 불렀던 것 같아. 엄마? 하면서 말이야. 혹여나 깨실 수 있잖아. 근데 아니더라. 어머니는 말없이 날 쳐다보고 계실 뿐. 대답은 일절 없었어. 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등을 돌렸고 딱히 아무런 일 없이 다음 날을 맞이했어. 아침해가 뜨고 학교를 가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어제 일 기억하시냐 여쭤보니까 응? 모르겠네? 내가 그랬니 괴붕아? 역시나 기억을 못하시더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잠에서 깨도 어머니의 얼굴을 안 볼 수 있도록 짤처럼 몸의 방향을 뒤집고 잤어. 그때처럼 새벽에 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상상하면 너무 무서웠거든. 참고로 직구조를 왜 보여주냐면 글의 내용이랑 장르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바로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번엔 어머니가 아니라 가위 눌림이 날 공격하더라. 아 여기서 이렇게 자면은 현관문이 보이니까 딱 잠에 일어나면 항상 안방이랑 거실이랑 문이 열려서 저 파란 시야 범위를 따라 거실 끝까지 보였단 말이야. 그럼 저기 시야 범위 아래 따라가면 화장실 말고 빨간 화살표로 떡칠된 문 하나 보이지? 이게 현관문이었거든? 가위에 눌리니까 현관문에 시선이 고정됐어. 그죠? 그때의 시선. 그때 막 귀신이 튀어나오거나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시선이 현관문에 콕 박혀서 가위에 눌렸을 뿐. 으헣거리면서 바둥거려도 가위가 안 풀려서 그냥 반쯤 포기하고 시선을 대굴대굴 굴렸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바깥이 그렇게 어두운 날도 아니었고 그나마 빛도 있으니까 공포감도 덜해지니까 살 법했는데 어? 현관문의 창은 불투명이라 얼굴을 가까이 하더라도 안이든 밖이든 절대로 반대편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누가 저렇게 현관문 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집안을 보려고 하더라. 우리 집은 철제 계단을 올라야 해서 혹여 사람이 온다 해도 쿵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조차 없었어. 그냥 저렇게 쳐다보고 계속 그냥 저리 계속 현관문에 머리를 박고 쳐다보더라. 불투명 창이라 얼굴 쳐박아도 내부가 안 보이거든? 이틀 연속으로 어머니랑 시선이 마주쳤는데 다음 날인 현관문에 이상한 놈이 나타난 거야.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덜덜 떨다 잤어. 꼬맹이가 아무리 무서워도 어떡해. 가위 눌린 상태로 눈 감았다가 뜨면 짹짹맨맨 아침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한테 말했지. 아빠 어젯밤에 가위 눌렸는데 이상한 사람이 문에 머리 박고 집안을 바라봤어.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집 밖을 돌아보시고 열쇠도 확인하고 그러더라. 지금은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렇구나 치부하는데 그땐 너무 무서웠어. 그 이후로 가위에 눌렸을 때 저런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없었어. 놀랍게도 가위에 눌린 상태로 봤던 현관문의 실루엣이 진짜 도둑이었던 것만 제외하면 부모님은 맞벌이로 집을 비우셨고 우리는 학원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둑이 그 문을 털어갔었어. 그 실루엣이 진짜 도둑이었더라? 예? 아무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 나는 그 사건들을 연달아 겪고 나서 어머니와 같이 자지 않았어. 참 무서운 건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계속 밤마다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울거나 준영아 갑자기 주기도문을 읽거나 아침도 아닌데 손을 비비거나 그런 걸 반복했거든. 그렇게 2년인가 지나서 초딩 5학년 때였나? 나도 이제 어엿한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고학년이 돼서 누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지. 밤마다 어머니의 무섭던 잠꼬대도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그땐 투니버스에서 괴담 레스토랑 유행할 때라 딱히 무서울 것도 없었어. 그날도 어김없이 도중에 잠에서 깨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앞에 했던 레파토리 알지? 그 레파토리대로 움직였어. 아버지의 커다란 코골이, 찌리를 울리는 풀벌레 소리. 그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니까 애붕아 딱 2년 전 그날의 데자뷰 마냥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어.
사실 잠꼬대가 아니더라도 가끔 어머니가 화장실 소리를 듣고 깨실 때도 있으시기도 했으니까 이전만큼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 게다가 아버지가 코골이를 끊으시지도 않았어. 평소 우리 집의 요란한 가정집의 소음 수준? 그리 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의 부름에 안방에 들어가. 임계붕. 여느 때처럼 은은한 달빛을 받으시는 어머니를 마주했지. 이전처럼 무서운 눈빛도 아니었어. 아, 내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쯤. 오. 너 때문이야! 진짜 이런 얼굴로 미친 사람이 돼서 내게 괴성을 지르셨어. 난 엄청 놀라서 바로 거실로 돌아갔고 아버지도 어머니의 괴성을 들으시고 놀라서 잠에서 깨고 누나도 바로 잠에서 깼지. 새벽 2시에 집안에 거실불부터 시작해서 안방불이 다 켜졌고 어머니도 소란에 셀프로 잠이 깨셨는지 깜짝 놀라 엉엉 우는 날 위로해 주셨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갑자기 괴성을 지른 것 때문에 요새 자기 왜 이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셨어. 무서운 건 어머니가 기억하시지 못하시더라. 날 부르시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부터 잠을 자다 말고 날 바라보는 일이나 내게 괴성을 질렀던 일 전부. 그날 이후로 다행히 어머니는 이 정도의 수위를 넘어서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 잘 마무리됐다면 마무리된 거지. 병원 가봤는데 목유병이라든가 이런 증상도 아니더라. 참고로 임팩트 있는 사건들만 나열하느라 본문엔 적지 못했는데 몇 개 더 적자면 귀신에 홀린 것처럼 가녀린 목소리로 킥킥대시거나 가끔 침대 곁을 지나가면 누군가 당기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너 뭐야 누구야 하시거나 이런 것도 많은데 내가 본문에 적었던 케이스랑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적지 않았어. 어머니한테 가끔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여쭤보면 에이 내가 그랬었어 진짜? 라고 하셔. 게다가 재밌는 건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나만 보고 겪은 게 아니라 우리 누나도 같이 겪었다는 거야. 이 사건들을 겪은 이후 어머니 곁에서 절대 안 자게 됐어.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같이 잔 게 6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아. 증거 사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사를 3번 갈 동안 아직도 쓰고 있는 침대 사진도 같이 한 장 첨부할게. 대붕아, 준영아, 채널 분리 안 할 거니 준영아. 10년 전에 겪었던 기이한 사건. 돌이켜보면 순탄치는 않았지만 나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의문으로 남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딱 2가지 있어.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풀어보려고 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이지. 당시 나는 청주의 모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혼자서 이곳저곳 버스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평일이나 주말에 여유가 생기면 목적지를 정해서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서 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시외로 자주 나가곤 했지. 그날은 오전에만 강의가 있었고 나머지는 공강이어서 버스를 타고 청주대교 부근에서 내린 다음에 근처 도서관을 갈까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서 종점까지 가볼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버스 여행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버스 안내기를 터치하면서 노선표를 확인하던 중 버스 한 대가 오더라고. 버스 옆면에 붙은 행선판에 오창이라고 빨간 글자로 쓰여 있었고 한 번도 오창을 가본 적이 없었던 나는 재밌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어. 당시 교수님 중 한 분이 오창에 회사가 많아서 취직하기 좋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회사 위치라도 눈에 익혀두면 좋지 않을까 겸사겸사 가보려고 했던 거지.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네이버 지도 같은 스마트폰 지도 어플이 엄청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지도 얼마 안 됐던 터라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 물어보기 플러스 감으로만 여행했었지. 그게 더 스릴 넘치고 재밌기도 했기도 말이야.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가 조금 가더니 청주대교에서 바로 우회전 해버리는 거야. 청주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청주대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100이면 100 청주대교를 지나서 사직동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지 청주대교 바로 앞에서 우회전하는 버스가 당시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내 경험상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버스는 특이하게 다리를 안 건너고 바로 우회전해서 우암동 방향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때는 이상함을 못 느끼고 아 이런 노선으로 가는 버스도 있구나 싶었지. 내가 모든 버스 노선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버스를 타고 내수라는 동네를 거쳐서 가는데 신호 대기에 잠시 걸려 한 3분 정도 정차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주변 경치를 살펴보고 있었어. 근데 버스가 멈춰선 바로 옆에 구식 아파트 2채가 있었고 그 아래 초등학교 4에서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3명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한눈에 봐도 2015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패션을 하고 있었어. 생김새도 뭔가 꾀재재한 게 북한 꽃제비 느낌도 나고 특히 그 중에서 키가 큰 여자애는 70년대 느낌으로 촌스럽고 헐렁한 점박이 바지에 동네 할아버지들이 마실 갈 때나 입을 법한 노란색 남방을 입고 있더라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어. 내수가 시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청주 시내랑 비교했을 때 대략 20년? 아니 30년은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 청주 시내에서 3-40분 거리의 외곽 지역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는 애들이 있나? 싶은 게 좀 측은하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같이 버스에 탄 사람들 중에 나 말고도 그 아이들을 본 사람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셔서 별다른 위화감을 못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60, 70년대에 저런 차림의 아이들도 많았을 테니까.
2015년 9월에 촬영된 그 당시 내가 아이들을 바라봤던 자리. 진짜 완전 깡지골이네. 여하튼 그렇게 내수를 거쳐서 오창 인근, 아마도 구오창일 거야, 에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린 후에 샛길로 들어가서 이곳저곳 살펴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내린 구오창 지역은 그 당시에도 이미 낙후된 구도심이었고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창 시내 쪽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지. 당시로서는 오창에 처음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고 나는 그저 이상하다? 이런데 회사가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 더 구석까지 들어가 큰 길이 나오자 거기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이번에는 살이 새까맣게 탄 중학생 무리가 내 쪽으로 걸어오더라고. 과거 농촌에서 부모님들 농사에 돕다 보면 살이 시꺼멓게 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딱 그런 느낌의 중학생 무리들이 약간 촌스러운 청색 교복에 검은 바지와 치마를 입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내 옆을 지나가더라고.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와, 청주라는 곳이 시내 밖으로만 벗어나면 6, 70년대가 그대로 보존돼 있구나 싶어서 신기하면서도 오싹하더라고. 바깥 세상이라는 완전히 발전된 이누나키 마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까지 안 가도 TV만 자주 챙겨봐도 2015년 당시 또래 애들이 어떻게 꾸미고 뭘 입고 뭘 바른다 눈으로 볼 텐데 아직도 저러고 사는 애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니까 웬 동네 구멍가게에 레코드 음반을 틀어놓고 베레모를 쓰고 멜빵 바지를 입은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금방이라도 나와서 아코디언 연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 나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공원 같은 데서 멜빵 바지 입고 아코디언 연주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셨으니까 순간 타임슬립을 한 건가? 싶어서 주변 건물이나 간판을 봐도 70년대에서 80년대 느낌은 나지 않아서 더 이상하고 기괴하더라. 아무리 걸어가도 회사는 안 보이고 웬 민가에 학교 같은 것만 나오니까 이상한 곳에 잘못 왔구나 싶어서 다시 청주 시내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나? 웬 육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육교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집을 가나 멍 때리고 있었는데 왼쪽에 웬 회사 건물이 보이더라. 회사 건물을 자세히 보니까 회사 이름이 적힌 간판이 보였는데 그 간판만큼은 2015년 당시 유행하던 세련된 느낌이었고 정신이 팍 들더라. 아, 지금이 2015년이 맞고 내가 타임슬립한 건 아니구나. 그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제서야 버스 정류장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버스들도 눈에 띄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첫 직장이 오창에 있어서 오창 시내 쪽 포함해서 구오창 쪽도 돌아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그때 그 장소가 안 나오는 거야. 좌측에 학교란 주택, 오른쪽에 구멍가게가 즐비한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 군대 전역 후 한 3년 만에 다시 내주로 방문하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당시 애들처럼 평범하게 입고 있더라. 3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애들 영양 상태랑 패션 상태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어. 새로운 가게도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고 청주 시내랑 비교해봐도 딱히 다를 게 없어서 더 이상했어. 내가 봤던 아이들과 그 풍경은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공간이 뒤틀렸고 내가 과거를 엿본 걸까?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괴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귀족이 서민 체험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놀란 거지. 뭔가 그 도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뭔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빈민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 정몽준 회장님이 그 고시원 들어간 것처럼 그게 이제 공포로 돼버린 거지. 어떤 분이 이 썰을 보고서 글을 남겼어요. 야, 내가 살던 동네가 썰이 나오네? 야, 나 여기 근처에서 한 5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 글 쓴 사람이 올린 사진에 홍익미술학원 찍혀있는데 이 학원에서 운영했던 유치원도 다녔어. 지금은 유치원 애들도 없어서 안 하겠지 아마. 진짜 완전 깡초리고 지금도 친구 한 명 여기 살고 있어. 가끔 가는데 아직도 배미는 굽네, 신드롬, 다사랑, 동네 족발집 몇 개 빼고 텅 비어있어. 신축 아파트 찔끔 들어오는데 촌동네랑 엄청 저렴해서 친구분 누나가 결혼하고 들어가서 사는데 신축이 엄청 저렴해서 좋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 맛집은 아예 없어. 얼마나 총통내냐면 학교 가는 길에 조그만 야채밭 있고 초등학교 지름길 공터 자갈밭에 노인정이랑 연결돼 있는데 노인정 바깥에 아궁이랑 가마솥이 있고 어르신들 몸보신하려고 소 대가리랑 뇌 고무대야에 물 채워놓고 띄워놓고 하교하다가 본 적 있을 정도야. 아, 그러니까 이게 공포글이 아니고 진짜로 순수하게 낙후된 지역을 가서 놀란 귀족의 심정이었다. 아니, 미드소마 겟아웃 미드소마 렛츠고. 그러니까 이분이 느낀 건 공포지. 이게 공포는 주관적인 거니까. 이것도 나는 새로운 개념의 공포라고 생각해. 실제 정신병동 자원봉사할 적에 본 것들. 이건 본인이 군 전역하고 한참 후 한동안 잉여 백수짓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실제 본인 입실 경험 살려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다.
1. 알코올 중독자 존나 많음. 정신병동에 입시라는 절대 다수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자폐나 저지능자. 실제로 정신이 아파서 온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거의 대다수가 알코올 중독에 절여져서 처박힌 사례야. 나이대도 30대 초반 청년에 중년 여성에 노가다 출신 아저씨의 스펙트럼도 다양해. 아예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데 모아서 병원 안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짤 정도야. 매우 참혹한 현실을 하나 더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증 말기가 되어 알코올성 치매와 선망을 겪는 환우 비중도 높았다는 거. 2번.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됨.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도 행동하고 외관이 노골적으로 병리적인 증상이 보이는 사람이 많음. 근데 조용하고 차분하게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실은 간호사, 의사들 전부 집중 감시 대상인 케이스가 있었음. 외모가 예쁜 여성 환우증 한 분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지닌 극도의 위험한 케이스였음. 그리고 본인처럼 봉사활동 온 사람인 줄 알았던 환우 한 분이 실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환자들하고는 당연히 정서적으로 거리를 둬야 돼. 뚱딴지 같은 소리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임상심리사나 이쪽 일을 하게 된다면 참고서 책에서 무조건 당부하는 게 있어. 절대로 내담자하고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지 말라고. 이는 본인이 내담자에게 정신이 역전이 돼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담자하고 가까워져서 치료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치지 말라는 얘기였어. 이걸 담당 간호사한테도 교육받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를 어겨서 간호사한테 혼난 것으로 한번 이를 상기해보게 됐어. 아주 참혹한 현실인데 폐쇄병동이 반쯤 격리시설 성격이 있어. 본인처럼 정신과 폐쇄병동 갔다 와서 통원치료 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폐쇄병동에다가 가족들조차 감당 못해서 손 놓으려고 폐쇄병동에 집어넣는 게 많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들하고 치매 환자들. 사실 이건 다른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긴 해. 이건 중딩 시절부터 자원봉사를 해본 바에 의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폐쇄병동설, 폐쇄병동 일기, 순기당권, 뭔 소린지 모르겠다. 폐쇄병동 일기. 필자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교류하는 사람의 표현 하나하나에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때문에 상태가 좀 심해서 강제 입원 비스무리한 걸로 입원했다. 일단 각색되거나 자세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내 이야기가 승기당권 투 같은 내용처럼 즐겁게 보이면 좋겠음. 뭐야? 냄새가 존나 나요. 어쩔 수 없음 참으셈. 늦은 밤에 입원한 터라 1평 방에 침대만 있는 곳에 일단 자리함. 냄새 오지는데 그건 소변통 때문이다. 엉덩이에 안정제 놔줬는데 자는 게 역대급으로 편안했다.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물음표. 1일차부터 돌아다니다 보니 친해지는 사람이 생긴다. 셋 다 1에서 2일차로 들어갔다고 한다. 본인은 그냥 재미를 위해 분조장 같은 걸로 표현. 분조장은 아니신데 그냥 표현을 했대요. 한 명은 우울증과 살 시도 때문에 들어왔는데 계기가 쇼킹하다.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진 후 성추행으로 고소. 스킨십 할 때마다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보면 빼박 담그기용 무고다. 억울해서 살 시도에서 들어온 거다. 내가 이 형은 팸이 한여 소리 할 때 안 말렸다. 한 명은 혈육이 사고 치는 걸 감당하다가 자기도 돌아버렸다는데 말이 횡설수설이고 정신병자 같다. 왜? 여기는 정신병원이니까.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스쿼트하고 우울증 환자분은 우리 다 좆됐어 이러고 있고, 나는 이때부터 태어날 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전신이 깃든다는 마음으로 맨몸 운동을 했다. 이때부터 주황수건을 두르고 다녔어. 우울증 형은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말 많은 형은 한시도 끊이지 않고 누구랑 잡담을 했다. 평생 가두려는 거지 뭐. 잘못 뛰면 못 나갈 수도 있어. 존나 슬프다. 나갈 생각을 해요 형님. 긍정적으로. 우울증 형은 상태가 좀 안 좋았다.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 수동적, 부정적이다. 나는 이 형을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 또한 심리를 가다듬을 생각이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주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다. 우리 방에 한 사람은 자기가 박정희 아들이자 조폭 생활을 하다가 백골부대에 들어갔다는데 사실을 나눠주셨다. 박정희 아들인데 조폭 생활을 하다가 백골부대에 들어갔다고? 차무식 아니야 이거? 주치의 플러스 부모님 의사. 나가는 방법엔 동명이인의 두 가지 의사가 필요하다. 소견, 주치의사와 보호자의 의사. 벽에 걸린 전화기 하나. 이것이 바깥과 병동을 꿰뚫는 하나의 롱기누스의 창과도 같은 거다. 전화 한 통으로 퇴원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주치의를 만나자마자 주치의가 이번 주 금요일 퇴원 박죠? 해버리심. 들어오자마자 증상을 인지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일까. 나는 전화할 필요가 없어진 거다. 보호자가 빼내는 루트가 아니라 주치의가 퇴원시키는 루트가 성립.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구나. 안 먹으래. 형님 드셔야 된다니까 주치의한테 나아진 모습 보여줘야죠. 우울증 형님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다. 날이 갈수록 밥도 안 드시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나가면 뭐 먹을 거니? 난 초장에 회 찍어서 니는 뭐 내가 사줄까? 그것도 괜찮을 듯? 내 방에 애는 빵 먹고 싶다는데, 그리고 나가면 어디 갈까? 같이 가자.
이 새끼 존나 시끄럽다. 갇힌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 말 계속 반복하고 진짜 옆에 두면 정신병 곱하기 500. 토닥토닥.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아까 한번 만나고 간 주치의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단다. 나는 퇴원보다는 내 증상 고칠 방법을 상담하고 싶었는데 담당 의사를 몇 마디 나누고 보낸 게 너무 힘들었다. 슬픔, 희망, 의문, 분노, 실망 갖가지를 떠안고 오늘도 정신병자들의 밤은 깊어간다. 수면이 정신건강의 핵심인지 안정제를 처방해줘서 자는 건 편하다. 아 근데 연출도 뭔가 이상해. 약간 이상해. 모정돼지. 다음날 아까 말한 저 새끼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셋이 싸잡아 욕먹었다. 한시도 입을 쉬지 않고 떼어내려고 해도 따라오고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썰판을 벌인다. 이 시점부터는 저 새끼는 손절치고 우울증 형님과만 교류한다. 야 이 말새끼야. 화장실에서 만나서 한마디 함. 근데 이건 상상이고 님 때문에 지금 셋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 안 보여? 문제 일으켰다고 태원 밀리면 뭐 책임이나 질 수 있어요? 조곤조곤 얘기했다. 제가 뭐라 시끄럽게 했다고 욕을 제 아주 질 나쁜 놈이에요. 보여 이 진실된 눈물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정신병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내가 화장실에서 뭐라고 했다고 아주 생지랄. 그래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왜 그러냐고 주변 신임 다 이러니까 로비 한가운데서 내가 나갈 때 똑똑히 봐. 너네는 절대 나가는 거 도움 안 줄 거야. 두고 봐. 이미 주치의 소견으로 퇴원 날짜 정해진 나한테 뭐라는 건지. 저 새끼 서륙이라는 인물이 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닌가 싶음. 사고는 지가 친 거고. 근데 다음날 또 퇴원함. 부모님이랑 통화가 잘 됐나봐. 시끄러운 거 없어졌다. 뭐지? 이제 우울증 형과 나만의 시간. 상태는 여전했다. TV에서 킹크랩을 선전하는데 형님은 비싸겠다. 저런 거 평생 못 먹겠지 같은 말을. 형님의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내줘야 된다. 그래야 같이 나간다. 형님 뭐 하나에도 집중을 하세요. 어차피 내가 졌어. 아 진짜 중증 우울증이구나. 탁구도 졌다. 정신병동에선 탁구가 국룰인가 보다. 사소한 찐빠가 내가 탁구를 때 세웠는데 각도가 안 맞았는지 완장창 무너짐. 다리 나서 다시 박았다. 이런 변수도 정신파악 상태 파악이나 치료에 좋으니까 탁구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 우울증 형님이 서브도 못했는데 내가 계속 가운데로 넘겨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다. 아까 백골부대 아저씨 내가 이김. 또 자고 둘 다 퇴원 날짜 내일이었다. 나는 확정인데 우울증 형님은 상태 보고 못할 수도 있다. 심신 안정과 집중,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목을 두었는데 형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누가 봐도 여기를 막아야죠 형님. 여기서 존나 섬뜩했음. 4개가 떡하니는데 형님이 저걸 죽어도 못 보는 거다. 우울증 형님은 잡념이 떠나질 않는 상태였다. 와, 자는 지금 오목 같은 거 눈에 안 들어온다. 지금 여기 들어온 거 분노로 가득한 게 뭐가 보이겠노. 형님 이래서 어떻게 나가시려고. 형님은 자기를 고소한 여자와 여기 들어오게 만든 부모님 등 나아질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죄가 없는 내가 더 컸던 거다. 분노와 잡념은 떠나질 않고 이대로면 같이 못 나간다. 그날 밤 나는 우울증 형님을 진심을 다해 조언했다. 복수도 나가야 하는 거라고. 여기 있으면 안 한 죄도 하게 될 텐데 정신병자 말을 누가 믿어주냐고. 그러니까 잡념을 버리자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도 해줬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사키 코지로와 맞다이를 뜰 적에 늦게 나와서 코지로가 개빡 돌아서 검집을 던지니까 무사시가 넌 이미 진 거라고. 칼집 버렸으니까 결투의 끝은 없다는 얘기지. 코지로 너랑 네 칼은 이제 돌아갈 집이 없는 거라고. 그대는 이미 패했도다. 그러니까 형님도 나아져야 다음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다. 그리고 다음날 해 뜨고 예정대로 퇴원했는데 우울증 형님 짐도 같이 나와 있긴 했다. 같이 나오진 못함. 나중에 퇴원했거나 아직도 들어가 있거나. 지금은 난 외래 진료 받으러 다니고 치료받고 있다. 여기까지가 잉맨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 플리즈.